인터뷰. 오늘은 영등포을 민주당 후보이자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 김인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내가 그 주말에 이재명 대표 오는 영등포을 유세를 갔는데 그 어떤 느낌이냐면은 총선 상황실장을 맡으면 국회가 물론 여의도 지역구이긴 하지만 현실 지역구를 많이 못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등포에서 김민석이 왜 안 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사실 뭐 그 정도는 아닌데 제가 새벽하고 저녁에 이제 뛰니까 근데 이게 막 수시로 중앙당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사실은 유세차를 타고도 이게 24시간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잡다가 막 전화 받고 맞죠. 죽겠어요 진짜. 말하자면은 당 대표가 지방 유세를 갔어. 그럼 당을 지키면서 메시지 내야 되는 사람. 네. 개고생이시네요. 뭐 옛날 같은 개념의 상황 이렇게 뭐 오피스를 지킨다 이런 오프라인이 아니라 24시간 발생하는 상황을 계속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힘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실 저도 선거 많이 치러봤는데 이번에 좀 힘들더라고요. 이재명 당 대표가 의지하는 정치인 중에 한 명. 뭐 그렇게까지 한 명. 표현하기는 좀 왜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왜 이게 연설할 때 보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정치인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말 한마디 더 거들면 애정하는 거고 그냥 의례적인 이야기하면 그렇게 애정하지 않는 거고 우리는 감으로 알거든. 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김인석 후보의 후원금이 아직도 안 찼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에요. 아 후원금을 저 사실 주변 전화 한 통도 못했네 진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웬만한 지역에 이제 총선 시작되면서 열심히 잘 싸우라고 후원금이 꽉꽉 차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본진에서 싸우는 사람은 후원금이 지금 아직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예, 진짜 그러고 보니까 후원금 저거 챙기지도 못했네. 참 민망합니다, 진짜. 내가 물어봤어요. 의원님 후원금 어떻게 다 차셨을까요? 그랬더니 그때서 확인하고 있어. 뭐 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사 방송에서 그런 표현한 적이 있는데 내가 겪어본 정치인 중에 가장 인간성 좋은 사람 꼽으라고 하면 난 김민석이다 이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해 주실 건 없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저로서는 굉장히 비장하게 치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한동안 초반에 선거 분위기 좀 안 좋았잖아요. 예. 근데 원래는 정책만 맡으려고 했는데 대표 갑자기 갔는데 상황실장이라는 걸 맡기고 고민했어요. 진짜 맡기셔가지고. 근데 제가 사실 우리 동네 험지인데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당에 고위 전략 회의할 때 가서 그렇게 하면서 나이가 험지인데 이기겠다고 그리고 선거를 치러서 다 당선시키고 내 막차 타겠다고 이랬는데 그때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사실은 좀 재밌었어요. 뭐냐면은 그때가 우리 공천 때문에 난리였었어요. 그 이후에 많이 좋아졌는데 그때 당에 제정신으로 선거 치르는 사람이 별로 안 남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진짜 저도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 워낙 중요하니까 다 쏟아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게 하얗게 불태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네, 에너지 소모가 서너 배 되는 걸 느낍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때도 상황실장 비슷한 거 있죠. 상황본부장 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게이트키핑을 다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생각보다 매일매일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메시지나 상황이나 결정이나 이런 건 다 상황을 거치니까 그러니까 대표 님 포함해서 선대위원장 세 분이 계신데 어쨌든 최종 정보의 유통이나 결정을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 이렇게 치르고 그냥 하는 거는 어지간히 해봤기 때문에 지역 선거는 하는데 이게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딱 긴장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네요. 해보니까. 예. 어쨌든 여러분 국민은행 028001-04- 278156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028001-04-278156 자 실제로 진짜 고생하는 우리 등잔 밑이 어둡다는 표현이 정확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후원금 좀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궁금한 게 총선 상황 실장이라는 게 뭐냐.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총선 상황 실장이 뭐예요? 그야말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거가 딱 시작되고 나면 이제 선대위원회 체계로 최고위원회가 넘어가죠. 그러니까 일상적인 결정은 다 선대위원회에서 하게 되는데 선대위원장 세 분은 대표를 포함한 이해찬, 김부겸 세 분은 사실은 유세를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취합되고 모든 정보가 유통되고 거기서 어지간한 부분은 다 위임을 받아서 그냥 결정하고 당일의 메시지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런 건 거의 상황에서 다 정리된다고 봐야죠. 다 지역구 나가고 나니까 사실은 당이 비어 있는데 그 상황에서 즉각 대응하려면 총선 상황 실장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는 보고를 즉각 상임 선대위원장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조치를 다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어지간한 거는 그냥 이 정도는 알아서 하라는 암묵적인 이렇게 양해하에서 바로바로 대응해야 될 경우도 있고 꼭 필요한 경우는 또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드리고 또 정리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러면 어떨까요? 그 유세차를 여의도에 받쳐놓고 무대 위에서 상황실 일을 하는 거야. 지역구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거 꽤 여러 번 치러봤는데 네. 저도 지역구에서 이번에 자전거 탄 건 처음이에요. 아, 따릉이요? 네, 시간이 안 되니까 하다가 급히 중간에 저 당하고 지역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제 지역구 안에 있긴 하지만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지역을 막 확확 돌아야 될 경우가 있어 따릉이를 타봤는데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우리 동네에 이정현이죠? 예. 저기 저 박근혜 저기 있던- 손에 장지신 분. 네, 그 양반이 우리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그래서 나는 처음엔 쇼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타보니까 그거 괜찮더라고요. 따릉이 타고 척척 다니니까. 그분 선거 나갔을 때 자전거 타고 다니죠. 네, 근데 상당히 빨리 이렇게 지역 다닐 수 있고 인사할 수 있고 하여간 이번에는 이제 그런 등등을 해봤습니다. 예. 자, 댓글창에 악의적인 분, 저분 쫓아내라. 새날도 조국 혁신당만 챙기지 말고 소나무당도 챙겨주세요. 조국 혁신당도 안 챙겼고요. 소나무당도 가끔씩 챙기고 있거든요. 이게 거짓말 들어갈까요, 저렇게? 자, 다음. 그 다음에 지금 당에서 보는 총선 판세를 묻는 거는 아마 김민석 상황실장한테 주로 묻는 것 같아요. 언론사들이. 예. 총선 판세가 어떻습니까? 판세는 상승세죠. 저희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숫자는 현재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사실은 한 번도 숫자를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최대 목표가 151이고 최소 한 석이라도 이기는 일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비공식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집계를 하다가 현 시점 우세가 110개다라는 얘기가 한 열흘에서 2주 사이 전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대략 그 정도 근사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5% 안팎의 백중 경합세가 워낙 많아서 그렇죠. 그런 것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생각보다 상승세예요, 최근에. 근데 그거는 분명한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특히나 이제 제도 언론에서 우리 숫자를 막 불려가지고 막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계해가지고 막 너무 불려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꼭 좋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조금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저 민주당이 뭐 너무 많다 이런 식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상승세여서 예를 들어 영남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까지도 전에 우리가 생각 못했던 지역도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다만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남아있는 기간 감안하면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현재까지는 대략 원래 유지했던 기조 110개 정도 우세하다. 백중세가 많다. 그리고 상승세다. 이 정도고요. 한 4월 3일에서 4일 지금 깜깜이 여론조사 발표 못하는 시간이 4일이죠 아마.
그때쯤 우리 한병도 전략위원장이 사실은 당에서는 조사를 계속 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우리 나름의 판세 깜깜이 전 정리 이거를 그때쯤 한번 할 겁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고 있다고 엄살을 피우면 사기 떨어지는 측면도 있거든요. 또 김새는 거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을 짤 때 이 총선을 관통하는 가장 큰 키워드가 뭐냐를 놓고 중심해야 되는데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윤석열 심판이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심판 선거이다 보니 민주당 후보들이 잘 나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예. 그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총선이 좋을 거야라고 예상하면 자칫 이게 또 자만하기 쉽고. 사실 이게 심판과 일당 이게 지금 키워드거든요. 근데 판세는 상승이 분명해요. 근데 사실 선거가 어떤 때 제일 어렵냐면요. 지금 분위기가 상승세인 건 분명한데 오늘이 이제 8일 9일 남죠 이제. 이 마지막 일주일 이런 정도 상황에서 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요. 이게 그냥 업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편으로는 에러가 날 수도 있고 긴장이 풀릴 수도 있고. 근데 우리의 지금 상승세라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가령 이런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데는 괜찮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아슬아슬하던 데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예측 못했던 들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여러 번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직 지지층이 지형으로 딱 고착화되지 않은 경우 어떤 민심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경우는 이 특정한 변수에서 확 다른 바람이 불어버리면은 전혀 다른 바람이 사실 며칠 만에 확 오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때 그 정동영 노인비의 발언 같은 게 뭐 그런 건데 것도 있고요.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북풍이 이런 것도 있고 위기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저쪽에서 읍수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한편에서는 그런 정도로 역결집하거나 이제 우리가 꺾이기에는 어려운 면이 저는 사실은 있다고 봐요. 이게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감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저희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진짜 역사적 사명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선거는 진짜 이 선거를 이렇게 치러가지고 일당을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만해야 돼요. 진짜 정치를. 이 선거 못 이기면 큰일 나는 거죠, 사실. 네, 그럼 이런 걸 그러니까 떠나서. 진짜 그런 각오를 사실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나는 그 절대 진리 없다고 하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시는 느낌이에요. 아니 절대 지지 않게 할 겁니다. 네. 네, 그건 뭐 반드시. 반드시. 네.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이라고 하는 그게 너무 견고한 벽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 그걸 전제로 선거 전략을 지금 이제 그런 민심에 이제 민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민심에 기대서 하는 거고 민심을 믿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이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다 못 받아 안고 그런 일은 막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막판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등이 그 판을 한번 흔들어 보려고 이제 뭐 후보들 용을 다 쓰잖아요. 후보들 무슨 뭐 대출이 어쩌네 저쩌네부터 씨알 안 먹히더라고요. 주위에서 야 무슨 뭐 집 하나 사는데 담보대출하는데 무슨 불법이 있고 그러냐 뭐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자 근데 국민의힘이 사실상 읍소작전 시작된 거예요. 예. 윤석열만 저는 반대 결로 가고 있다고 봐요. 오늘 그 대국민 담화는 정반대 결이잖아요. 예. 우리 내가 오라 이런 거고. 그 읍소작전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안 먹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여러 번 했고 너무 진정성이 없고 국민들이 이제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쪽의 읍소작전이라든가 특히나 한동훈 이제 신드롬 뭐 효과 이런 거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최근에 보면서 한 사나흘 전부터 저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 왔냐면 저 사람들이 멘탈이 무너졌구나.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 막말을 한다든가 뭐 막말이 아니 그냥 욕이지 뭐 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프레임을 잡고 뭐 이런 거 등등 있잖아요. 우리 푸나님 저희 지역 유세 때 그때 이제 오셨었잖아요. 네. 그 장소에서 그 전날 국민의힘 유세를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나중에 좀 봤거든요. 무슨 얘기 하나 보려고 너무 황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건 그냥 그렇게 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통상적이면은 김민석이 나빠요. 그다음에 뭐 자기 우리 후보 좋아요. 뭐 이거 기본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이재명 나빠요, 조국 나빠요를 하는데 거기다가 조국 나빠요를 10분의 한 7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그 당에서 우리 지역에 후보를 낸 것도 아니잖아요. 지역구 후보를 낸 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 머릿속에는 첫째는 일단 전략적인 마인드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기의 어떤 방어 프레임이 이미 작동하는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이미 워낙 콘텐츠가 최근에 없다는 것이 드러나 있지만 여러 가지가 그냥 무너졌구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던.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걸 이제 멘붕 상태라고 하는 거죠. 네, 저는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여의도 연구원에서 총선 여론조사 내부 자료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깜깜이 선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조혜진 의원이 대통령 사과해라 뭐 이랬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조혜진 의원이 비교적 진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라든가 오늘 함은경 후보가 대통령 손 띄어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또 홍준표 시장이 언제 당에 들어왔는데 그딴 소리 하냐. 저건 이미 약간 이렇게 전체가 멘탈이 흔들린 상황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는 멘탈들이 다 흔들렸구나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자,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이재명 대표가 토요일 날 9군데를 가버리잖아요. 30분 단위로 가는 느낌? 근데 소위 말하면 이제 한강벨트 네. 주로는 그렇게 낙동강벨트. 그러니까 접전 지역이 주로는 한강벨트 몇 군데하고 낙동강벨트 여러 군데 이렇게 있더라. 근데 오늘 또 여론조사 꽃을 보니까 김민석 의원도 잘 나와요 이제. 뭐 잘 나왔다기보다는 요새 더 잘 나오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니 그 전에 보수 인터넷 언론이 여론조사 한 번 한 게 있었어요. 네네. 그 여론조사에 지는 걸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보니까 오차 범위 나갈 듯 말 듯한 정도 사이즈로 이기고 있어서 그렇구나. 이 바람에는 이런 측면도 있죠. 이제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건지 모르지만 이재명 대표가 자꾸 왔다 가니까 오늘 동작을도 이기는 걸로 나왔고요. 네. 영등포 올도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공도 좀 느껴지고 현실. 네, 그럼요. 저는 오늘 그 꽃조사가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하신 그 보수 언론에서 관련됐던 여론조사가 사실은 실제로는 출마할 가능성이 없었던 새로운 미래 후보를 넣어서 한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조사가 설정 자체가 비현실적인 조사였는데 그걸 넣어서 우리 예를 들어 잠재표를 한 10% 가져가니까 3, 4% 밀리는 걸로 나왔었던 조사이긴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좀 빡빡한 지역이긴 합니다. 무슨 기후 무슨 당 한 명 나왔죠. 네네네. 근데 이제 빡빡한 지역인데 오늘 들어보니까 여론조사 꽃이 지난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저희 지역이 상당히 보수층이 두텁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일반 지지도는 막 10몇 % 정도 밀리기도 하는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그 부분을 이제 상당 부분 만회하거나 좀 되치기 했다라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좀 밀렸던 조사하고 똑같은 조사 기법을 사용했더라고요. 그 비교를 정확하게 하려고. 근데 하여간 그럼 감사하게 이번에는 오차범위 약간 하여간 아슬아슬하게 조금 넘는 이제 승리 쪽으로 가는 게 하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제가 그 조사 분석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좀 이번에 좀 욕본다고 생각하셨는지 민주당 지지층 결집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표장에 꼭 나가겠다고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실 여론보다. 지금 저기 언론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서울에서 이기고 있다고 한 곳이 10군데고 경합이 12군데고 열세가 26군데고 민주당은 이기고 있다가 33군데 경합이 9군데 열세가 6군데인데
각 당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사실 선거는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전체 당 전체로서는 이기고 있으면은 몸조심하느라고 우리 표가 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네. 각 지역구 가면 다 이긴다고 전략을 쓰잖아요. 그렇죠. 지고 각-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각 없어요. 지역에서는 진다고 얘기하면 김새 가지고 아. 사실 운동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면이 있죠. 최소한 빡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당으로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면도 있죠. 근데 사실 저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저 서울 지역에 이제 강남 3구 중에 송파 쪽은 요즘에 느낌이 좀 나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강남도 아마 번진 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강청희 후보 등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충청도권이나 또 호남권이나 영남권 중에 영남하고 호남은 사실상 여러분들 더군다나 TK 쪽은 국민의힘이 거의 가져간다고 보고 승부처는 지금 수도권하고 수도권 중에 서울하고 왜냐 인천 경기는 이미 민주당 쪽으로 많이 예, 넘어왔기 때문에 예. 서울 수도권하고 이 정도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한강 벨트하고 낙동강 벨트. 그렇죠. 예, 그렇게가 제일 그렇죠. 근데 물론 충청권 일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충청권도 요즘 분위기 보니까 지난번보다 조금 더 약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런데 이제 맞습니다. 상황 관리만 잘해주면 될 것 같고 메시지 관리해야 될 거고 국민의힘과 조중동은 이제 일부 후보들 흠이라고 할 거 가져와서 계속 흔들어 댈 거고 이러면서 사전투표를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윤석열 씨가 아마 무슨 선거 지겠다라고 약간 그 방점 찍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전략이 없던가. 그러니까 저기 아무 생각 없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그 뭐 의도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냥 마이동풍으로 가는 거니까 거의 무슨 윤희독경 윤희동풍식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생각 들어서 오늘 기자회견 같은 경우 사실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윤석열의 보고가 들어가기를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라는 여론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랑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박수치는 우리 보수들이 결국은 이기게 해줄 거다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아마 뭐- 그런 메시지가 들어간 게 아니냐 싶은데. 최근에 천공 뭐 또 있었나요? 유튜브 이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예. 우리가 이제 알고 있긴 그런 거잖아요. 저기서 어중간하게 흡수작전 펴면은 오히려 보수표가 빠진다. 그러느니 지금 상황은 윤석열 잘한다고 생각하는 소위 극우를 향한 메시지 내라. 우리는 기필코 의사들과 싸워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게 그거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성공 못한 의료 개혁하겠다. 그게 윤석열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재명이 합니다처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사실은 이번 선거를 지나면서 뭐 한동훈도 결국은 믿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자기의 확고한 표라든가 그렇게 해서 당선될 부분을 잡고 가겠다라는 그렇지 않으면 사실 나오기 어려운 메시지죠 오늘. 지금은 진짜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사전투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황 관리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이 싫은 건 맞는데 왜 민주당이 이어야 되느냐가 지금 메시지로 나와 있는데 알려진 게 좀 적어요. 윤석열 싫으면 민주당 찍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이냐. 그래야 한 2, 3%더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일당을 해야 되고 또 과반수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회의장을 사실 하지 않으면 실제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로 어쨌든 한 석이라도 많은 쪽이 의장을 갖게 되니까 우리가 경험해봤지만 법사위원장 하나 갖고도 애먹는데 의장이 넘어가면 사실 엄청 깝깝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다 이민 가야 된다 이런 예, 느낌이 들 예, 정도로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세적인 입장에서 최소한 그거는 막아야 된다라는 것일 것이고 그것 외에 어쨌든 우리가 180석 갖고 뭐 했냐라는 것에 대한 반성 속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명료한 입장과 원칙을 가진 후보들로 바꾸자라는 민심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후보들이 당선돼서 일을 하고 다시 그간의 반성에 기초해서 제대로 하자.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어떤 민심의 요구를 받아안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승리를 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민주당 공천 갖고 쥐고 흔들 때 제가 했던 이야기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이 압승을 해도 민주당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다. 개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막 의원총회 한 번 여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의사결집 이게 이미 그런 시대를 완전히 지나서 말하자면 특공대를 모집한 느낌이었어요.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공천하는 거 보면 속도를 엄청 빨리 해가지고 답답함 없이 뭐 하나 딱 입법하면 막 발의해가지고 국회 본회의까지 가는데 일주일이면 끝나는. 사실은 이제 이게 워낙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관심을 별로 못 받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저희가 그건 제가 발표를 했었는데 정치개혁 관련해서 공약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거의 그 언론들은 그걸 안 쓰던데 제가 두 가지 그 얘기한 것인데 뭐냐면 이번 공천혁명에 기초해서 우리가 가야 될 정치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주권자의 권한, 주권자 민주주의 확대라는 것이 있다. 어떤 당원과 시민의 권한 확대. 그래서 그게요, 과거에 추미애 대표 때 원래 우리가 도입하려고 그러다가 아직은 조금 무리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으로 도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는 당원들의 어떤 권한의 확대 이런 것을 지역위원회에서의 활동까지 가자 했는데 그거는 사실 무리라고 보고 당장 그러면 지역위원장들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어서 근데 최소한 시도당 차원에서는 정책에 대한 보다 활발한 어떤 정책, 조직, 토론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틀을 당원 당규에 넣자. 라는 얘기를 하다가 그것까지 못 가고 그냥 문화 활동까지 열려 있어요. 근데 저는 요 다음 단계에서 그게 최소한 시도당 단위에서는 정책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당원 투표 이런 걸 하는데 아주 어쩌다가 당이 필요할 때 제안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어떤 예를 들어 시도당에서의 정책까지는 가자. 그리고 다음 4년 후 총선을 할 적에는 이번에 각 공천혁명이 이루어졌지만 그걸 조금 더 실질화해서 모든 지역구에서 그 후보 간의 토론을 몇 회 하는 걸 의무화하자. 예를 들어 그런 두 가지를 제가 제안했어요. 그러네요. 저는 그런 게 사실 실질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어떤 정치 혐오적인 포퓰리즘적인 것들을 갖고 정치 개혁안이라고 내놨는데 최근의 흐름의 핵심 중에 하나는 주권자 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했는데 물론 주목은 못 받았지만은 이번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게 당원 당규라든가 정당법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가야 될 대목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도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선 때 저도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대학 등록금 무료, 국공립 지금 기본사회 공약에 그게 지금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굉장히 진일보한 거예요.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윤석열이 막 지역 내려가고 한 1,000조씩 쓰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몇 조 안 된다. 그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번에 1, 2, 3, 4, 5라고 해서 우리가 뭐 출생률 1%, 물가 2% 관리, 성장률 3%, 뭐 이거 4대 강국으로 가고 코스피 5천 얘기했던 1, 2, 3, 4, 5하고 민생지원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본사회 5대 그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출생, 그다음에 저 학업, 결혼, 간병 그리고 이제 노인 경로까지 가는 그거 사실 제가 얼굴 좀 잡았거든요 이번에. 네. 근데 역시 그게, 보건복지위원장 출신.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대선 때도 우리가 소확행 중심으로 좀 멈춰서 그런 큰 틀은 정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계속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 정책에 대한 주목도가 적기는 해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은 저희로서는 큰 어떤 비전 그다음에 기본사회 5대 정책을 압축해낸 거 이런 등등은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민주당이 어떤 비전으로 가려고 하지라는 것을 정리해내는 출발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맨 앞에 선 게 25만 원 예. 지급하겠다 이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 민주당이 25만 원 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방식이 국회가 만약에 민주당이 압승을 하고 열리면은 관련된 법을 만약에 특별법 같은 걸 제안을 하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돌려보내는 이 방식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는? 결국은 이제 다 예산과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회에서 추경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아까 그 25만 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까 기본소득 5대 정책 등등을 논의할 때 마지막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거는 이렇게 가자 저렇게 가자 다 일종의 결단을 다 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국회에서 우리가 과반수 또는 일당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2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옵니다. 그렇겠죠. 네, 전혀 다른 상황이 오고 아마 행정부나 공무원도 그렇게 될 것이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거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최근에 뭐 탄핵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와는 별개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얻어낼 걸 얻어내고 또 집행할 것들을 집행을 하는 물론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국회 입법권이라든가 예산 어때 대한 심의권 이런 등등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관철하는 지혜를 찾아야죠. 이제 9일밖에 안 남았는데 뭔가 두근대면서 가슴 두근거리면서 뭔가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막 기다려지기도 하고 이런 선거 거의 처음 해보는 느낌이에요. 저는 어떤 그 선거가 뭐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긴 한데 처음 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마음이 이번 선거를 끝난 뒤에 우리의 마음과 상황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가졌습니다. 네. 뭐냐면 엄중한 책임감. 그러니까 저희들이 승리해서 윤석열 정권은 멘붕에 빠지고 실제로 우리가 국정의 상당 부분을 그 이미 멘붕에 빠진 정부와 여당을 견인하면서 끌고 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과 야권이 잘해주기를 기대해서 저희들이 대선은 물론 몇 년 남아 있지만 거의 정말 이 민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예.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감, 어깨가 무거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각오로 앞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딱 가지면서 총선 승리 이후 다음 날부터 우리가 모든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선거를 지금 처음부터 전 생각을 했고 기대하고 있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명감이나 어떤 책임감이 다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표가 사실 이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단식을 20일 이상 하고요. 그게 이렇게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칼 맞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치러내고 이렇게 뛴다는 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저는 어마어마한 어떤 본인의 사명감 이런 것이 아니면은 어렵다고 보고 제가 이재명 대표가 그 테러를 당한 이후에 1호째 첫 기자회견이 그 출생 소득 등등부터 포함한 그런 기자회견이었는데 제가 그때부터 느낀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변했구나. 우리도 그 느낌을 방송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뭔가 좀 초월한 느낌 아니면은 초인적인 정신력 이런 것이 보이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말 잘해야죠. 뭐 예. 대표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진짜 잘해야죠. 예.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남아 있는 기간을 하여간 하겠습니다. 그 댓글창에 가끔씩 보면 악플이 달려요. 뭔 3년이나 남았다고 하느냐. 요즘 나온 말 있잖아요. 2년 동안 하루하루가 뺨 맞는 기분이었다.
우리 3년 못 참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지금 민주당 메시지 관리할 때예요. 민주당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조중동이 쥐고 흔들어서 보수층 결집용으로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의료개혁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정보기관이 총선 개입한다 제보받았다 며칠 전에 네. 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로 예방 차원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냥 단순한 예방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저 국정원 선거 개입 감시팀을 실제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상황실을 만들자마자 제일 먼저 저 팀을 만들었고 박선원 팀장. 예.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그 25년 이상 경력자들 그다음에 그 내에서 이러저러한 그 양심적인 내부 고발 등등을 하고 어렵게 싸우고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최근에 지금 꼭 이거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걸 한 거고요. 사실은 지금보다 상황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은 이 얘기까지 해야 된다고 제게 주신 보따리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더 있는데 그 상황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하고는 경고를 아마 국정원에 관련돼 있는 분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제가 지난번에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제가 봐요 국정원이 개입한다고 그래서 느낌이 그런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지금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보 정당들을 이제 북한과 엮어보겠다 이런 곳이 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공개적으로 개표에 있어가지고요. 뭐 개표 조작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미분류표는 신경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 손으로 하는 건데 이제 투표를 분류하는 사람들이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이라면 애매모호한 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선거가 박빙 지역에서는 승패가 한 걸음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중간에 걸쳐 있는데 민주당이 조금 더가 선관위 가면 그거 있거든요. 면적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지 재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국민의힘 후보한테 이렇게 손으로 할 때 분류할 때 요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뭐 투개표의 음모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가지는 않겠지만은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건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저번에 미분류표를 보니까 실제로 미분류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훨씬 많이 얻었다. 한 70%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여러분 김민석 후보 가장 고생하는 당을 위해 가장 고생하는 후보인데 여러분들 사실상 마지막 후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좀 후원금 좀 마지막 채워드립시다. 국민은행 02800-04-278156 화면 상단하고요. 채팅창 상단에 지금 이 후원 번호가 올라가 있으니까 숫자 오늘 남영희 후보도 마감되는 걸 봤는데 숫자가 3,300명이 후원했답니다. 숫자가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응원하고 있어요라고 보내는 메시지거든요. 그럼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부탁드리는 거는 표가 중요합니다. 저희 지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조금 앞서기 시작했다 이건 있지만은 주변 분들한테 꼭 신길동, 대림동, 여의도 계신 분들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죠. 그 거의 끝날 때 됐나요? 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상황실 회의를 이 와중에도 매일 하면서 우리 당직자들한테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좋아질 때 사실 이럴 때 그다음 여론조사에서 좀 좋게들 나올 때 이럴 때 일주일이 사실 선거 정말 어렵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중력이라는 게 개별 선거구에서도 그렇고 중앙당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지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후보도 그렇고 집중력이 중요한데 우리 모두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저희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갈 테니까 다들 요 남아있는 기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조금만 더 참아서 반드시 이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은 인천에 있던데 또 전국 요새 나가나요? 예, 그 지금은 아직 이제 마지막 기간을 어떻게 일정을 이제 대표 일정이 뭐 혼자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같이 의논하는데요. 해야 될지는
마지막 주는 최종적으로 정리되지는 않았지만은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본인 지역구 아닌 접전 지역 유세를 좀 더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부울경 느낌, 또 한강벨트 느낌, 충청도 일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이재명 대표 경호를 좀 더 신경 써라. 많이 네.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이번에 그 네, 집회 네, 보니까. 네. 이제 거기까지만 하시면은 뭐 국회의원들 저는 이렇게요. 우리가 정치인들을 꼭 대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막 무조건 가서 싸워라 이겨라가 아니라 나와 동일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지역구의 우리 후보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댓글창 보니까 김민석한테 후원금 보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민석 의원은 또 바로 여기서 신호등만 건너면 지역구이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다 열심히 나가서 또 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새날 물러갔다가 이따가 9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